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최근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된 분위기 속에서 한국 정부도 러시아를 향해 확실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데, 이번에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직접 공식 석상에 나와 한국이 우크라이나 최전선에 군수물자를 공급하는 건 아주 큰 실수가 될 것이라며 선을 넘는 경고를 해오고 있습니다. 며칠 전까지 러시아 측 대변인을 통해 오히려 한국이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기를 바란다라며 비교적 약한 수위의 성명을 발표하던 것과는 다르게 푸틴이 직접 나서서 언급한다는 건 러시아 측도 한국의 무기 지원 엄포에 상당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세계 군사력 2위라고 평가받던 러시아 측이 특별 군사작전으로 명명한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단 3년 만에 육군 공군 전력이 괴멸 수준에 이르렀고, 이들 과거처럼 회복하기 위해선 현재의 군수물자 생산 속도로 최소 10년 이상 걸린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만큼 하루빨리 소모적인 전쟁을 끝내야 하는 푸틴은 자존심을 내려놓고 북한의 방문에 지원을 요청한 것입니다. 북러 정상이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을 주고받는지 명확하게 알려지진 않았지만 최근 북한군의 동향을 보면 어느 정도 거래가 있었다는 걸 파악이 가능한데요. 푸틴의 북한 방문 이후 중국 접경 지역에 배치된 북한의 정예 공병부대가 북한으로 철수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북한의 특수작전 부대가 우크라이나 현지로 파견 나갈 준비가 나오고 있는 만큼 북한의 러시아를 향한 포탄과 전차, 미사일 등 군수물자 지원뿐만 아니라 실제 전투병력 파견 등 인력까지 지원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소식통에 따르면 이미 북한 특수전 대대 일부가 우크라이나 최전선에 파견되어 작전을 수행 중에 있으며, 이들은 러시아 측 정부로부터 월 2,000달러, 우리 돈 260만원 이상의 급여를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만큼 북한은 이번에 러시아 파병을 통해 특수전 부대의 실전 경험을 쌓고 외화벌이들하며 군수물자를 지원한 대가로 얼마 전 북한이 실패한 탄도미사일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얻어낼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러시아 북한 간의 거래가 잘 마무리되면 추가적으로 핵잠수함 기술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기술까지 이전될 수 있다는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이지만 북한이 러시아를 맘 놓고 지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북한의 정예부대와 군수물자, 공백이 생겨 안보에 취약한 점이 포착되면 한국이 북한으로 밀고 들어가는 경우 김정은은 순식간에 무너져 내릴 수 있기에 러시아를 대상으로 자동 군사 개입 같은 안전보장을 약속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러시아를 향해 분명한 경고를 했음에도 오히려 적반하장식으로 나오자 열받은 한국의 국방부에선 육군의 핵심 전력인 천무의 고폭 유도탄 사격 훈련 영상을 게시하면서 동시에 폴란드와 2차로 계약한 천무의 공급 로드맵을 밝히고 있는데, 한국의 이런 행동에 러시아 측이 급발진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며칠 전 러시아가 자랑하는 S-400 방공포대가 미국의 하이마스에 의해 처참히 무너진 사실이 공개되었는데, 놀라운 점은 러시아의 S-400이 먼저 하이마스의 위치를 파악하면서 자리를 잡았고, 하이마스에서 발사된 ATACMS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해 요격 미사일을 발사까지 했음에도 오히려 파괴된 쪽은 러시아의 방공포대 S-400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러시아는 미국의 하이마스에 대해 매우 두려워하고 있는데, 6발이 탑재되는 하이마스와 비교해 천무는 12발이 탑재되어 단순 스펙상으로 2배의 화력을 내는 것은 물론 전술 탄도미사일인 600 ATACMS의 경우도 하이마스는 단 한 발밖에 탑재를 못하는 데 반해 천무는 ATACMS와 동스펙인 600 KTSSM을 2발 400 전술탄도탄은 4발을 탑재할 수 있어 천무가 하이마스의 완벽한 상위호환격의 스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2년 크림대교가 붕괴된 당시에 미국제 ATACMS가 쓰였다는 추측이 나왔지만 미국은 ATACMS를 지원한 적이 없다고 발뺌했고, 우크라이나에 공여된 다연장 로켓 MLRS 차량에 ATACMS를 발사할 수 없게 막아두고 보낼 정도였는데요. 2023년 10월 러시아군이 ATACMS의 파편을 공개하자 그제서야 미국은 비공식적으로 우크라이나에 ATACMS를 지원했다는 사실을 시인했으며, 이왕 들킨 마당에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해 S-400 방공망 파괴와 크림반도 공군기지 타격으로 MiG,
31 전략 전폭기 및 MiG-29 전투기, Su-27 전투기를 파괴하였으며 러시아의 카라쿠르트급 초기함을 격침시키는 등 엄청난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한국이 이번에 천무에 대한 지원을 공개한 이유가 우크라이나 전장에 비공식 우회 지원을 하여 천무에 대한 실전 데이터를 쌓으려는 시도로 보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 우크라이나 파병에 운을 띄운 마크롱 대통령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군이 이미 우크라이나 현장에서 작전을 수행 중이며 우크라이나 군에 대한 교육을 수행 중이고 각종 서방제 무기에 대한 테스트도 진행하고 있다고 밝힌 만큼 유럽에 판매된 한국의 천무가 우크라이나 현장에서 실전 테스트에 돌입할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명품이라 평가받는 한국산 무기의 유일한 아쉬운 점이 실전 데이터가 거의 없거나 부족하다는 것인데요. 미국 역시 2022년부터 지원된 전술 유도탄 ATACMS에 대해 전혀 지원하지 않았다고 발뺌하다가 러시아 측이 공개한 파편을 통해 비공식 지원으로 실전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진 만큼 한국 역시 러시아가 한국을 위협하는 북한을 지원한다면 현 시점 러시아의 가장 두려운 무기라 할 수 있는 하이마스의 완벽한 상위호환 버전인 천무를 지원하여 실전 데이터를 쌓으려는 시도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지난해 천무를 1차 도입한 이후 매우 만족한 폴란드가 올해 2차 도입을 위해 서두르고 있는데 우크라이나에 대한 대부분의 군수물자는 폴란드를 거쳐서 이동하는 것이 잘 알려진 만큼 한국산 무기를 풀세트로 도입한 폴란드 역시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실전 테스트를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 상황일 것입니다. 그동안 한국과 러시아와의 관계를 고려해 한국의 동의 없이 폴란드 밖으로 반출이 불가능했지만 러시아의 결정에 극대노한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수물자 지원을 천명하게 되면 당장 내일이라도 폴란드에 배치된 천무가 우크라이나로 이동하여 실전 데이터를 쌓을 준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국 국방부의 천무 실사격 훈련과 동시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얼마 전 폴란드와 천무 2차 계약을 맺은 직후 유럽 방산 전시회에서 천무 실물을 공개하며 그 위용을 드러냈는데요. 사거리 80km부터 290km까지 군매국의 전시 상황과 환경에 맞춰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구경의 미사일 역시 공개했습니다. 이어서 한화는 천무 구매 국가들을 대상으로 운용 노하우를 공유하는 천무 유저 클럽의 운영 여부를 검토 중인데요. 현재 한국을 포함해 10개 국가가 운용하는 K9 자주포 클럽을 통해 전시 상황에 따른 전술 운용 및 유지보수 훈련 등 다양한 군사적 노하우를 공유하고 있는데 천무 역시 도입 국가가 늘어날수록 운용 노하우가 쌓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군사무기의 핵심은 실전 데이터인데요. 러시아 측이 북한을 감싸면서 한국의 군사적 위협을 가하는 상황이 그동안 한국이 자랑하던 국산 무기의 실전 데이터를 쌓을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많은 국가들이 한국산 무기 도입을 검토하다가도 미국의 무기에 밀리는 이유가 아직 실전에서 검증되지 않았다는 것이 핵심 요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한국의 천무가 러시아 전장에서 활약하고 S-400 방공포대와 크름대교를 파괴하고 수-52와 미그기를 파괴한 ATACMS처럼 한국의 천무가 실전성을 보여준다면 앞으로 한국의 방산무기 수출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천무의 무서운 점은 최대 사거리 290km, 300km에 달하는 초장거리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어 다연장 로켓의 약점으로 인식되던 사거리를 극복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최근 미국 백악관에서는 기존에는 제한되었던 자국이 공유한 무기가 러시아 본토를 타격하는 걸 허용한 만큼 우크라이나가 하이마스를 이용해 러시아 본토를 타격하는 횟수가 늘어나고 있기에 천무가 실전에서 도입된다면 러시아 본토 역시 찜질을 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국가가 한국의 이번 행보에 심상치 않음을 느끼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이 폴란드와 천무 2차 계약을 한 것은 4월 말 아직 2달이 채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한국 국방부의 발표에 따르면 올해 9월 이행 계약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폴란드로 가게 될 천무의 공급 속도가 빨라도 너무 빠르다는 것으로 무언가 다른 꿍꿍이가 있지 않을까 하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은 그동안 러시아와의 긍정적인 관계를 고려해 방산 수출 대국이라는 큰 타이틀이 있음에도
유럽과 미국의 전방위적인 압박을 받으면서도 우크라이나에 군수물자를 지원하지는 않았습니다. 만약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는 한국산 무기가 지원되었다면 진작에 전선이 정리되었거나 한국산 무기의 실전성이 인정받아 한국 방산무기가 더욱 불티나게 팔렸을 수도 있지만 한국 방산 기술에 많은 영향과 기술력을 가져다준 러시아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도의적인 이유로 우크라이나에 군수물자를 지원하지 않았던 한국이 지금은 러시아로부터 전방위적으로 위협을 받고 있는 만큼 상황이 180도 변했다고 보여지는데요. 푸틴이 직접 나서서 한국 무기를 결코 지원하지 말라고 발표를 할 정도면 러시아 측이 얼마나 다급한 상황인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번 소식을 마무리하기 전에 대한민국의 방산 수출의 효자로 손꼽히는 K전차가 이번에도 대형 사고를 쳤습니다. 무려 10조 원 규모의 추가 수출이 확실시되면서 이름값을 톡톡히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최근 루마니아 수출을 앞두고 진행된 K 실사격 테스트에서 반전의 결과가 나와 현지에서 발칵 뒤집어졌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루마니아가 군사력 확충을 위해 방위비를 큰 폭으로 늘리며 글로벌 무기 시장의 큰 손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현대로템의 K가 루마니아 수출을 목전에 두고 있다는데요. 방산업계에 따르면 대한민국 주력 전차인 K를 루마니아 군 당국에서 단수 후보로 올려 마침내 최종 평가를 한창 이어가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현재 루마니아는 노후화된 전차를 신형 전차로 대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교체 물량이 최소 300대에서 최대 500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사실 루마니아 전차 사업에서 K의 경쟁 기종이 있었는데 바로 미국의 에이브럼스와 독일의 레오파르트였습니다. 그런데 이들 전차를 제치고 K가 단독 후보에 오르며 수출이 가시권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이렇듯 루마니아가 망설임 없이 K를 선택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다른 경쟁 기종과 상대가 되지 않는 뛰어난 성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루마니아군은 K에 대해 에이브럼스, 레오파르트 전차 가격의 절반밖에 되지 않지만 무게는 10톤이나 가벼워 기동성이 뛰어나고 화력도 상당하다고 극찬했었습니다. 실제로 루마니아 군이 계산한 결과 K 전차의 가격은 최대 200억 원 규모지만 반면에 에이브럼스와 레오파르트의 가격은 각각 400억 원으로 여기에 옵션을 더하면 추가 비용이 더 드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이렇듯 비싸기만 하고 성능도 그저 그런 전차를 구매하는 국가는 전 세계 어느 곳도 없을 것입니다. K에 흠뻑 빠진 루마니아 정부는 K가 노르웨이의 극한의 현지 시험 환경에서 뛰어난 기술력을 입증했다며 K를 입이 닳도록 칭찬하기도 했습니다. K의 가성비는 물론 빠른 납기, 안정적인 유지 보수 정비 지원 역시 루마니아가 K의 매력에 흠뻑 빠진 또 다른 이유로 꼽히고 있는데요. 사실 이미 앞서 작년에 루마니아 정부 인사들이 방한했을 때 루마니아 국방부 장관이 현대로템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앞서 루마니아 정부는 K9 자주포와 더불어 K10 탄약 운반 장갑차를 총 1조 원 넘게 싹쓸이 해가는 등 이번 K 수출까지 더하면 루마니아가 지상군 무기 체계를 한국산으로 모두 바꿀 모습인 듯 싶습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 K 실사격 테스트 결과에 대해 루마니아를 비롯한 전 세계 방산 관계자들이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며 발칵 뒤집어지는 일이 있었는데요. 작년에 폴란드를 휩쓴 K 전차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현지에서 실사격 테스트를 거치면서 엄청난 화력과 명중률을 자랑하는 등 실전에 강한 명품 전차임을 다시 한번 입증시켰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초 있었던 폴란드 최대 규모의 나토연합 지상군사훈련 드래곤 24에서 K가 당당히 기갑 전력으로 첫 투입되면서 이를 계기로 실전에서도 내로라는 타 기종 전차들과 견주어도 손색이 없다는 사실을 뽐냈습니다. 오히려 처음으로 투입된 K가 레오파르트 등 서방 전차들 사이에서 성능이 가장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 등 미친 존재감을 한껏 드러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 한 군사 매체는 동유럽의 험난한 지형에서 유일하게 주행할 수 있었던 건 K밖에 없었다며 현지 군사 전문가들도 K를 최고 성능을 보유한 전차로 꼽았다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폴란드 군사 매체 디펜스 24도 당시 K를 운용했었던 폴란드 부대를 방문해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과거에는 경험할 수 없었던 차원이 다른 성능이라고
극찬하는 폴란드 군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담았습니다. 이렇듯 K가 실전에서 성능을 인정받는 등 나토 국가들로부터 엄청난 호평을 받으면서 전차 도입을 염두에 두고 있는 국가들의 이목을 끌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가운데 최근 루마니아가 K 도입을 앞두고 현지에서 본격적인 테스트를 실시할 계획으로 알려지면서 또 한 번의 수출 잭팟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 7일 온라인 군사 매체 아미 레코그니션은 다음 달 10일부터 일주일간 루마니아 현지에서 K 야전 및 사격 시험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와 루마니아 군 관계자, 현대로템 실무자들이 모두 참관하는 자리로 사실상 루마니아 수출을 위한 마지막 관문이라는 평가입니다. 앞서 우리 군 고위 관계자도 K의 루마니아 첫 현지 실거리 사격 테스트 일정이 확정됐다며 다음 달에 있을 시험이 잘 마무리되면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라고 귀띔했습니다. K가 루마니아에서 실사격하는 건 이번이 처음으로 실제로 궤도 장비의 현지 실사격은 계약 체결 전에 무기 성능 평가를 위해 거치는 사실상 마지막 단계입니다. 때문에 이번 사격 결과에 따라 K 계약 금액과 대수 등 수출 규모와 시점이 구체화될 거라는 게 군사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앞서 루마니아는 작년 7월 우리 국방부에게 자국의 군 현대화를 위해 300대의 K 전차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었는데 이번 테스트 결과에 따라 수출 규모가 더 확대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이번 야전 및 사격 시험은 단순한 장비 평가 절차뿐 아니라 루마니아와 한국 간 방산 계약 내용을 마무리하는 중요한 단계가 될 거라는 관측이 나오는 만큼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현대로템의 루마니아 K 수주 목표 물량은 약 500대, 우리 돈 약 10조 원 전후로 알려져 있으며 이번 테스트가 잘 마무리된다면 단발성에 그치는 것이 아닌 지속적인 협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더해 동유럽 시장에 K 수출 물꼬를 트게 한 폴란드에서도 여전히 K에 대한 엄청난 관심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데요. 현대로템이 폴란드와 820대 규모의 K 추가 수출 계약을 남겨둔 가운데 폴란드 현지에서 K를 언제 더 들여올지 관심이 높은 상황입니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최근 폴란드 군사 매체 관계자들이 현대로템 창원 공장을 방문해 K 생산 시설을 둘러보고 현대로템 고위 관계자와 만나 직접 K 추가 계약건에 대해 엄청난 질문을 퍼부었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 현대로템은 K의 성능과 빠른 납기를 강조하면서 추가 계약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고 하는데요. 앞서 현대로템은 2022년 7월 폴란드 군비청과 총 1000대 규모의 수출 기본 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불과 몇 개월 뒤 180대 규모의 1차 실행 계약을 맺고 최근까지 46대를 납품했습니다. 추가 계약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가 거론되진 않았지만 최근 폴란드 현지에서 K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추가 도입 소식이 임박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얼마 전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도 한국으로부터 무기를 수입할 뿐만 아니라 폴란드에서도 생산하고 싶다며 특히 K가 그렇다고 언급하는 등 K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실제로 현재 폴란드 내에서는 추가 계약 대상으로 꼽히는 성능 개량형 모델 KPL에 대한 관심이 매우 큰 상황인데 앞서 현대로템이 폴란드와 1차 계약을 맺은 180대는 KEGF였습니다. 폴란드 군사 매체 디펜스24에 따르면 KPL의 차체와 내부 구조는 기존 형태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며 KEGF를 사용하는 폴란드 군의 의견을 반영해 개발될 전망입니다. 무장에는 브라우닝 M이 기관총의 한국형 파생형인 K6 대구경 기관총 또는 폴란드 현지 방산업체 GM 타르노프의 WKM-B 기관총이 장착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KPL에는 적군의 대전차 무기를 탐지하게 하는 하드킬 능동 방어 장치도 장착되는데 현대로템과 라파엘사가 공동 개발한 새로운 체계가 탑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밖에도 원격 사격 통제 체계와 외부 장갑이 추가되며 전체 무게는 최대 65톤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로템은 추가 계약 물량인 KPL 820대 중 500대를 폴란드에서 생산하고 일부 기술을 이전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는데요. 현재 KPL 공동 제작을 위해 컨소시엄 회원인 폴란드 방산업체 PGG, WGM과 생산 능력 구축과 기술 이전을 논의하고 있는 만큼 조만간 좋은 소식이 들려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듯 전 세계 각국에서 K를 향한 뜨거운 관심이 여전히 식지 않고 있는 건
K가 성공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동유럽 국가들에게 가장 큰 경종을 울린 게 바로 낡은 소련제 전차를 교체해야 필요성이었는데요. 이런 가운데 마침 폴란드를 비롯해 이들 동유럽 국가의 눈에 들어온 건 가성비가 뛰어난 K였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K는 지난 2014년부터 우리 육군에 배치되기 시작한 첨단 3세대 전차로 화력, 기동성, 방호 기술에서 세계 각국 군사 전문가들의 호평을 받는 등 이미 검증 과정을 마치며 신뢰도가 정평이 나 있습니다. K를 예의주시하던 폴란드가 한국에서 K를 대거 도입하기에 이르렀는데 실제로 폴란드와는 역대 최대인 1000대 규모의 K 구매 계약을 체결하는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런 와중에 한국은 2022년부터 폴란드에 K 전차 초도 물량 인도를 시작하는 등 빠른 생산과 납품 능력을 보여줌으로써 유럽 무기 시장에서 그야말로 라이징 스타로 발돋움했는데요. 그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전차 강국으로 불리던 독일 전차를 유럽 시장에서 밀어내는 새로운 역사를 쓰기도 했습니다. 다만 지난 2월 노르웨이 사업 수주에서 K가 독일 레오파르트와 경쟁해서 아깝게 고배를 마셨지만 정치적인 이유가 크게 작용한 만큼 우리의 경우 손해본 장사는 아니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당시 노르웨이 정부로부터 K가 독일 전차의 성능이 동일하다는 공식적인 평가를 받았는데 기술력에서 독일 전차와 동등 이상임을 증명해내는 성과를 낸 겁니다. 당시 이런 노르웨이의 평가에 관심을 기울인 루마니아가 이번에 K 도입을 앞두고 있는 등 노르웨이 수주전을 계기로 K 수출 전망이 더욱더 밝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더해 동유럽권의 맏형격인 폴란드가 한국에서 K를 대거 도입하는데 예의주시해온 대표적인 국가가 바로 체코인데요. 체코 역시 레오파르트는 1980년대 중반 생산된 구소련 T-72와 유사한 구형 모델이라며 K가 이를 대체할 차선책으로 급부상하고 있다고 평가하는 등 K에 남다른 애정을 보이고 있는 중입니다. 흔들리는 국제 정세 속에서 대한민국만이 유일하게 독자적인 길을 걷고 있습니다. KF-21 전투기에 탑재할 요령으로 개발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대한민국이 만든 극강의 강력한 무기가 장작될 생각에 벌써부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들려오자 유독 한국가에서 긴장하고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바로 중국인데요. 중국이 그토록 경계 중인 KF-21 전투기에 극초음속 미사일이 달린다고 하니 중국 입장으로서는 미지고 팔짝 뭘 노르실 수밖에 없습니다. KF-21 전투기가 시험 비행에 성공한 순간부터 중국에서는 개발 과정을 면밀히 살피며 연일 특집 보도를 했었는데요. 사실 중국도 대한민국을 살피듯 대한민국도 중국의 상황을 주시하고 있기에 이번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도 사실상 중국 때문이었습니다. 미국, 러시아에서 기술을 홈져 만든 무기를 압도적인 물량으로 만들어내는 중국은 언제든지 대한민국의 무역로를 틀어막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의 모위망에 대응하기 위해 대한민국이 준비한 킬링 런처가 바로 조음속 순항미사일과 극조음속 순항미사일입니다. 서울에서 베이징까지의 거리가 560km인데 미사일 사거리가 10km가 훌쩍 넘으며 현재로선 요격이 사실상 불가능한 극초음속 미사일이 대한민국에 배지된다는 것은 한국이 마음만 먹으면 중국의 심장을 저격할 수 있는 수단을 개발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는 국방기술진흥연구소에서 직접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얼마 전 국산 극초음속 미사일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려줄 신개념 미사일 기술의 연구 개발에 착수했는데요. 지난해 국방기술진흥연구소에서 광역마하수 초고속 비행체 운용성 확장을 위한 추진기관 핵심 기술이라는 제목의 핵심 기술 과제 공고문을 올렸습니다. 광역마하수라는 단어가 낯설 수 있는데 이는 한 개 엔진으로 램제트와 스크램제트, 마음속에서부터 극초음속까지 넘나드는 게 가능한 엔진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인 터보제트 엔진으로는 마 정도가 한계로 알려졌는데 이를 돌파하기 위해 만들어진 엔진이 바로 램제트 엔진입니다. 터보팬을 돌려 공기를 압축해 추진력을 높이는 터보팬 엔진과 달리 램제트 엔진은 음속으로 비행할 때 엔진 정면에서 아음속으로 빨려들 어우는 공기를 활용해 마하 5 이상의 초음속 영역까지 도달하는 게 가능한데요.
더 윗단계 기술인 스크램제트 엔진이 있습니다. 스크램제트 엔진의 경우 받아들이는 공기도 초음속으로 흐르도록 만들어 비행체를 초음속을 넘어 마하 10, 바로 극초음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즉, 대한민국에서 개발한 광역마하수 엔진은 단 하나의 엔진에서 램제트에서 스크램제트까지 전환하는 것이 가능한 복합제트 엔진인데요. 이 기술을 통해 국산 극초음속 미사일은 종말 단계까지 지속적인 고속 비행을 수행하면서 적이 요격하기 어려운 저고도 비행까지 수행하는 극초음속 순항미사일로 개발됩니다. 요격할 수 없는 속도로 방공망을 극초음속 미사일의 낮은 고도로 비행하며 레이더 탐지까지 회피하는 순항미사일의 강점까지 합쳐진다면 레이더 선진국인 미국이라도 요격할 수 없는 궁극의 미사일이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극초음속 미사일의 항속거리와 위력을 비약적으로 늘리기 위한 엔진 재점화 기술도 이번 연구과제에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재점화 기술이란 발사된 미사일의 엔진을 껐다 켰다 하면서 속도와 연료 사용량을 조절하는 기술로 한번 엔진을 점화하면 연료를 다 쏟아내버리는 기존 미사일들과 다르게 추진 활공 추진 단계를 반복할 수 있어 사거리와 탄도 중량을 대폭 늘리는 게 가능합니다. 이러한 기술들까지 적용된 한국형 극초음속 순항미사일은 러시아의 극초음속 지르콘 미사일을 훨씬 뛰어넘는 스펙을 가지게 될 텐데요. 여기에 이번에 개발에 착수한 엔진 재점화 기술과 가변 기동 기술까지 적용된다면 말 그대로 현존하는 미사일 방어 체계로는 방어가 불가능한 최강의 공격 무기가 탄생할 수 있을 것으로 한국형 지르콘 미사일의 개발은 완성에 다다른 단계로 현재 조립이 진행 중이며 내년에 시험 비행을 실시할 예정인데요. 거기다 KF-21 전투기에 탑재할 계획까지 진행 중입니다. 지난해 공대지 미사일을 위한 공중발사를 추진할 핵심 기술 공고가 올라왔습니다. 해당 공고문에서는 우리 군이 극초음속 무기를 공중 플랫폼에서도 활용할 방안을 연구 중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즉, 등장하는 것만으로도 전쟁의 판도를 바꾸어 버릴 수 있다는 게임 체인저. 그것도 현재 가장 위협적인 게임 체인저로 인정받는 극초음속 미사일이 KF-21 전투기에 장착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KF-21 전투기를 위한 공대지 극초음속 미사일은 2030년대 초에 실전 배치가 이뤄질 것으로 예정되어 있으며 이는 KF-21 블록 P 개발 완료와 맞물리는 시기로 내부 무장장까지 완성되어 진정한 5세대 전투기가 되어 있을 KF-21의 주무장으로 탑재될 계획입니다. 이 소식을 접한 중국과 일본에서는 긴장하기에 충분한 일인데요. 극초음속 미사일 하나만으로도 사거리 10km에 육박하고 방어조차 불가능해 꼴찌가 아플 지경인데 막강한 스텔스 기능이 탑재되어 쉽게 추적할 수조자 없는 전투기에 극초음속 미사일이 달린다면 무수히 많은 변수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KF-21 전투기는 4.5세대로 시작하지만 추후 5세대와 6세대까지 업그레이드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물든 5세대, 6세대기로 개량된다고 전투력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5세대 스텔스기와 공중전력의 초월적 개념을 제시한 6세대기는 분명 매우 강력한 전력임에는 틀림없지만 일부 성능이 과장된 면이 있습니다. 먼저 6세대 전투기는 복합적인 전투 상황에서 파일럿의 의사결정을 돕는 AI가 탑재되어 있고 더욱 강화된 스텔스 성능과 네트워크 센트릭 전투 능력으로 높은 생존성과 전투 효율성을 확보한 전투기를 말하는데요. 즉, 세대 격차를 나누는 기준이 화력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한 5세대 스텔스기는 레이더 단면적을 줄이는 동체 형상과 고도로 발달한 항공전자 장비 전장의 상황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는 네트워크 데이터 융합, 실시간 데이터 스트리밍이 가능한 임무 컴퓨터 등이 갖춰진 전투기를 말합니다. 즉, 세대 간의 격차라기보다는 기능적 차이에 더 가까운데요. 특히 KF-21 전투기는 4.5세대지만 F-22와 유사한 외형 탓에 한때 서구 군사 관계자들 사이에서 베이비 랩터라는 별명으로 불렸습니다. KF-21은 단순히 레이더 반사 면적을 줄일 수 있는 최적의 형성을 취했을 뿐이지만 자연스러운 수렴 진화로 인해 F-22와 닮은 모습이 된 건데요. 여기에 극초음속 미사일을 탑재하게 된다면
세계에서 대한민국만의 독자적인 무기 플랫폼이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미국 조작, 개발 중인 미지의 영역을 우리 대한민국이 한 걸음. 일본은 잃어버린 반도체 패권을 되찾기 위해 구마모토현에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그동안 TSMC 반도체 공장을 일본 내에 유치하기 위해 일본 정부가 투입한 지원금은 자그만치 4조 3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여기에 8조 1천억 원을 더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TSMC를 포함한 전체 지원 금액은 30조 원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이 얼마나 반도체 부활에 사활을 걸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당장은 대규모 보조금을 투입하지만 본격 가동에 들어가면 10년 만에 자신들이 지급한 보조금을 뽑아내는 남는 투자가 된다고 일본 정부는 국민들을 설득 중입니다. 일본이 이렇게 보조금을 뿌리면서 공장을 지어달라고 읍소하는 이유는 TSMC와 인텔 등 첨단 반도체 기업들이 유럽의 보조금을 받아 독일에서 생산할 계획을 발표하면서부터였습니다. 반도체 공장을 유럽에 빼앗길 수 없으니 파격적인 보조금 혜택을 주어서라도 공장을 유치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일본 등 각국이 경쟁하듯 지원금을 늘려가는 배경에는 경제 안보가 작용했습니다. 스마트폰은 물론 자동차와 AI, 첨단 무기까지 반도체 없이는 생산이 불가능한 상황이 된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일본 매체 마이니치는 일본 정부의 읍소 작전의 배경을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미국은 지난해 10월 중국으로의 첨단 반도체 수출을 금지했다. 이후 인공지능에 쓰이는 반도체 생산의 80%가 대만과 한국에 몰려있다. 만일 중국이 대만 통일을 위해 군사력을 행사할 경우 반도체 공급망은 크게 타격을 입게 된다. 미국이 설계하고 대만과 한국이 생산하는 분업 구조가 더는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 대만과 한국이 세계 반도체 시장을 좌지우지하게 놔두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 바로 일본 정부가 막대한 보조금을 주면서까지 반도체 경쟁에 참여한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을 쏟아부은 TSMC 일본 공장이 곧 오픈합니다. 본격적인 생산은 2024년 하반기에 가능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에 들어설 생산시설은 28nm급 N28 공정을 사용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공정은 일본에서 생산되는 공정 중에서는 가장 최첨단 공정입니다. 이들 공정은 오늘날 첨단 CPU, GPU, SoC 등을 제조하기에는 구시대의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여전히 차량용 반도체와 가전제품에 탑재되는 각종 부품에는 적합한 공정입니다. 일본은 이 분야의 고객사가 많아 이 공정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많습니다. 하지만 그간 TSMC 일본 공장은 지진에 대한 우려 때문에 제대로 된 생산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새해 첫날 발생한 일본 서부 해안의 7.6의 강진은 이런 우려가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말았습니다. 아직까지 일본 내 반도체 장비 시설에서 피해가 있었다는 보고는 없습니다. 하지만 일본 경제 매체 동양경제는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여진이 계속되는 만큼 생산 설비나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파악하기까지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시간이 더 지나봐야 안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본은 삼성전자나 TSMC와 같은 첨단 반도체 기업은 없지만 범용 반도체를 생산하는 웨이퍼 공장의 존재감은 여전히 상당합니다. 르네사스 일렉트로닉스는 세계 자동차용 시스템 반도체 MCU 시장의 30%를 점유하고 있으며 세계 낸드 플래시 시장 점유율 15%를 차지하는 키옥시아도 일본 여러 곳에 공장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강도 높은 지진이 발생할 때마다 이들 반도체 기업도 영향을 받아왔기 때문입니다. 2022년 3월 일본 도호쿠 지방에 규모 7.4 지진이 발생하면서 무라타소니 르네사스 시네츠 등 공장이 가동을 중단하는 일이 벌어졌고 르네사스 공장 3곳이 생산을 중단하면서 차량용 반도체 공급이 줄어 완성차 업체들의 신차 출고가 지연됐습니다. 규모 9.0이었던 2011년 동일보 대지진 때는 지진이 반도체 가격 상승을 이끌기도 했습니다. 지진 진원지와 가까운 이와테현에 위치한 도시바의 반도체 공장에서 생산이 중단됐고 르네사스와 후지츠 반도체 공장, 모토로라 공장 등이 영향을 받으며 반도체 시중 가격 상승을 초래했습니다. 따라서 업계에서는 일본이 반도체 생산 기지로 매력적인 입지가 절대 아니라는 평가가 다시 대두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반도체 생산 라인은 한번 멈추면 재가동하는데 짧게는 수일에서 길게는 수개월이 걸리기도 한다. 제품 수율을 위해 세팅한 것을 다시 조정하고 제작하던 웨이퍼도 전량 폐기해야 하기 때문에 지진으로 공장이 한번 중단되면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된다고 지적합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반도체 부족으로 전자제품을 비롯해 자동차 등 일본 주력 제품들이 생산 차질을 빚자 공급망을 내재화해야 한다는데 골몰했고 TSMC를 일본에 끌어들이는 데까지는 성공했습니다. 또 미국 메모리 업체 마이크론이 4조 8천억 원을 투자해 히로시마현에 차세대 디램 공장을 증설하도록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들 기업들은 당장 일본이 제시하는 막대한 보조금 때문에 일본의 반도체 공장을 짓는데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지진 위험이 늘 있는 일본에서 일본 정부가 제공하는 보조금 이상의 이점이 있어야만 반도체 부흥이 현실이 될 것이라는 지적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업계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이렇게 전망합니다. 지진은 대만에서도 자주 발생한다. 하지만 TSMC가 대만에 공장을 더 늘리고 첨단 라인을 대만에만 두는 이유는 보안이나 집적 효과 등에 있어서 대만의 이점이 외국에 공장을 짓는 위험성을 크게 상쇄하기 때문이다. 일본도 보조금 외에도 지진 리스크를 멀어낼 수 있는 확실한 이점이 있어야 제조시설을 더 유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우려는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일본 지진 발생 직후 주민이 찍은 영상입니다. 이번에 지진이 발생한 이후 일본 정부가 가장 두려워한 것은 쓰나미와 화재에 대한 우려였지만 정말 심각한 것은 지진으로 지반이 약해진 곳에서 나타나는 산사태였습니다. 반도체는 무엇보다 안정적인 생산과 납기가 중요한 산업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불안정한 지반을 가진 일본에서 안정적인 반도체 생산을 기대하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결국 일본이 그렇게 세금을 쏟아부으며 염원하는 반도체 부활 역시 불가능해 보이는데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일본의 지진이 발생하기 직전 대만에도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결국 대만과 일본은 TSMC의 영광을 일본에도 적용시켜 보려고 했지만 두 나라의 생산 라인은 전혀 이중화를 갖추지 못했던 것입니다. 반면 한국은 AI 반도체를 목표로 새로운 도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반도체 설계 자산 기업들이 대거 참여해 한국 반도체 산업의 저변을 넓힐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근 눈에 띄는 점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와 같은 대기업 외에도 이렇게 토종 반도체 유망주들까지도 세계 최대 전자행사인 CES 2024에 출격한다는 점입니다. 매년 CES에는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 바이어들이 참여하고 수십억 달러의 계약이 CES 현장에서 체결되기도 합니다. 지난해 CES 2023에 참가한 대구 소재 기업들은 CES 참가로 1,300억 원 규모의 계약 실적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국내 신생 AI 강소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으로 발판을 넓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예상하는 것인데요. 한국 반도체 회사들은 이제 58조 원에 달하는 세계 AI 반도체 시장을 노크하고 있습니다. 특히 AI 신경망 처리 장치 NPU를 설계하는 스타트업 디벡스는 자신들이 독자 개발한 AI 반도체 원천 기술로 컴퓨터 하드웨어, 인베디드 기술, 로봇 등 무려 3개 부문에서 CES 혁신상을 받아서 안팎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AI 반도체 기업 중 CES 혁신상 3관왕에 오른 건 디벡스가 처음이라 더욱더 그렇습니다. 매년 미국 소비자기술협회가 주관하는 CES 혁신상은 업계 전문가 심사위원단이 기술과 기능, 디자인, 기술의 독창성이나 혁신성, 인류의 시급한 문제에 도움이 되는 기술 여부 등을 평가에 수여하기 때문에 더욱 의미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글로벌 기업을 포함한 100개 이상의 기업이 각축전을 벌이는 AI 반도체 분야에서 디벡스가 복수의 혁신상을 받은 건 이례적이라는 평가입니다. 그간 국내 반도체 기술이 메모리 기술로 세계 시장을 선도해 왔지만 시스템 반도체 기술에서는 이렇다 할 세계적인 혁신 기술로 돋보인 유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디벡스는 인베디드 기술 부문에서 4개 종류의 AI 반도체로 구성된 오림포 AI 토탈 솔루션으로 상을 받았고 컴퓨터 하드웨어 부문에서는 서버 데이터 센터의 고성능 AI 연산 처리 에너지 소모를 최소화한 DXH1 로봇 부문에서는 산업 현장과 일상생활에 이르기까지 무인화를 위해 로봇 지능화를 실현하는 DXM1 모듈로 혁신상을 받았습니다. 세계 최대 전자기술 전시회 CES에서 3관왕에 올랐으니
이 제품과 기술은 CTA를 통해 국제 파트너 발굴, 투자 유치 등 비즈니스 측면에서 여러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밖에도 한국 업체 온디바이스 AI 시대와 함께 각광받고 있는 반도체 IP 기업인 칩스앤미디어와 국내 스타트업으로는 드물게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과 함께 글로벌 AI 반도체 벤치마크인 MLPERF의 창립 멤버 중 하나인 스타트업 모빌린트도 올해 CES에서 새로운 라인업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현재 AI 반도체 시장 규모는 58조 원 수준입니다. 하지만 3년 내 약 4천억 달러, 무려 522조 원 이상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있는데요. 한국은 이처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뿐 아니라 이러한 토종 한국 반도체 유망주들의 약진이 유난히 돋보이고 있는데요. 반면 일본은 이번에 강진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은 일본 이시카와 지역이 반도체 소재 부품 공장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이라 먹구름을 들이우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